안녕하세요.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내 몸의 장기 하나를 가족에게 주어야 한다면 고민하지 않을 결정할 수 있나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고민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일 나에게 함부로 대했던 시댁에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제 선택에 후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일하느라 늦게 결혼했습니다. 저는 디자인 전공으로 웹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사무직과 현장직을 겸하는 품질 보증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만났냐고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저희 회사 구내식당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근무하는 부서의 차장님과 친분이 있어서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방문한 것이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후로 제 연락처를 차장님께 물어보고는 답이 올 때까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스타일도 아니어서 무시했는데 6개월간을 저를 보러 회사 앞으로 찾아왔고 매일 꽃 한 송이를 들고는 받든 안 받든 준비해오는 성의가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볼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냥 그동안 저한테 주신 꽃감만 해도 돈 많이 쓰셨을 것 같으니 제가 밥 한번 사려는 거예요. 뭐든 좋습니다. 일단 만나보세요. 진짜 잘 만났다 생각 드실 거예요. 솔직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하지만 저희 차장님이 30분이라도 시간 좀 내주라고 하도 말씀하셔서 제 마음이 좀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다시는 회사로 찾아오지 말라고 할 생각으로 약속을 잡았는데 만날수록 저와 대화도 잘 통하더라고요. 지금 회사는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얘기가 좀 길어요. 제가 사고만 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인생도 달라졌을 거예요. 사고요? 네. 제가 수능 보고 나서 용돈이라도 좀 벌어볼까 싶어 피자집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했는데 차에 치여서 다리가 골절됐어요. 그래서 입원하느라 수시 면접도 못 갔고 군면제로 산업체에 일하다가 관련 직장으로 일을 구하게 된 거죠. 남편은 중소기업 품질보증부서에서 일한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일을 희망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 들어가게 된 건지 물었는데 속사정이 있었더라고요.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도 금방 가고 서로 통하는 부분도 생겨서 몇 번 더 만나보게 되었고 이후 쭉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만난 저희는 나이 때문에 빨리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최소 2년은 만나보고 결혼 생각하라고 하셔서 느긋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만난 지 3년째 되는 날, 저희는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늦게 결혼했고 맞벌이 부부로 살면서 정말 치열하게 돈 벌고 모으고 살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이 웹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이라는 게 스트레스도 많고 야근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좀 쉬면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해야 하나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할 것 같아 쉽게 일도 그만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 회사 일로 고민 많은 거 알아. 내가 좀 더 벌이가 컸으면 이런 고민 안 했을 텐데. 무슨 그런 소릴. 근데 아이가 안 생겨도 자기 괜찮아? 당연하지. 그럼 우리 둘이 더 재미있게 살지 뭐. 내 주변에 애 키우는 친구 녀석들 보니까 애 보기 힘들다고 주말에 도망 나고 난리도 아니던데. 난 없어도 상관없어.
진짜야.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 거 저도 압니다. 그래도 남편이 저렇게 말해주니 고맙더군요. 하지만 저는 외동으로 외롭게 자라서인지 아이 2명은 꼭 낳고 싶었는데 하나도 이렇게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는 회사에서 일하다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저한테 농담도 하셨는데. 그러게, 자주 좀 오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우리 아빠 원래 몸 약했던 거 몰라요? 너 여기 병원이야. 조용하네? 그래, 회사에다는 얘기 잘하고 온 거야? 네, 빨리 가보라고 해서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경민 씨는 아직 안 온 거예요? 오빠 지금 차 막힌대요. 막힐 거 알면 지하철 타지 참. 병원 응급실 앞에서 만난 시모는 생각보다 덤덤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정말이지 까칠하게 저를 대하는 게 같이 있기 너무 싫게 만들더라고요. 아무튼 얼마 뒤 남편도 도착했고 병원에서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라고 해서 다들 울음바다였습니다. 괜찮아. 뭘 그렇게 울어? 여보, 당신은 우리 경민이 경이 잘 챙겨주고 우리 며느라가 이리 오너라. 네, 아버님. 말씀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죽기 전에 손주 한번 보고 싶었는데 우리 며느라가한테 예쁜 손주 찾아올 게다. 걱정 말고 우리 경민이랑 잘 살아. 알았지? 시부는 저희 가족에게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그날 밤이 고비라고 했지만 이후 보름 정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실 때 저를 정말 예쁘게 봐주셔서 신우가 가끔 질투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인지 돌아가시고 나서 더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이후 한동안 시어머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가족은 다시 일상을 되찾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저희는 아파트 분양 신청한 게 당첨이 되면서 살던 집을 처분하고 이사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사전 점검일이 되었는데 남편과 저 모두 마음에 들자는 공간이 있어 새로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거실에 알파룸이라고 해서 벽으로 공간 분리만 되어 있는 곳을 아예 뚫고 거실을 넓게 만들고 싶었죠. 거기다 시공하는 김에 작은 방은 혹시 모르니 아이가 생기면 아이 방으로 쓰고 싶어 붙박이장도 설치하고 집 여기저기 공사를 맡겼습니다. 문제는 공사 기간 동안 저희가 지낼 곳이 없었습니다. 시댁과 친정 모두 회사에서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 고민이 되었죠. 공사가 꼬박 1달은 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난 호텔에서 장기 투숙하면 어떨까 싶은데. 호텔? 좀 비싼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생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댁이나 친정은 좀 거리가 있어서 회사 출근하기 힘들 거야. 내가 회사 근처 호텔 알아봤는데 유명 호텔 말고 보증금 20에 월 1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더라고. 이 정도면 괜찮지? 생각보다 많이 비싸진 않네. 난 몇백 나올 줄 알았거든. 그거야 특급 호텔 수준이고 우리는 레지던스 이 정도 수준이어도 되잖아. 자기 말도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 엄마가 좀 우울하신가 봐. 어머님이 왜? 왜라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동안 외로워하셨다가 다시 좋아지신 줄 알았는데 엊그제 경희가 전화 오더니 소리소리 지르는 거야. 엄마랑 맨날 싸운다고.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시모는 신우와 매일같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좀 알아서 청소며 밥이며 하면 될 텐데 시모는 우울증 초기인지 매사에 신경질적이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남겨진 시모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 쓰였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주 찾아뵙기도 했고 신우가 있어서 괜찮겠다 싶었죠. 그럼 우리가 더 자주 시댁에 가면 어때? 어머님이 갑자기 혼자 되셔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나 보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우리 호텔 들어가지 말고 공사 끝날 때까지만 우리 집 들어가서 살면 어때? 자기가 엄마 말동무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면 좋잖아. 근데 회사까지 거리가 상당해. 친정보다 가까운 편이지만 왕복 3시간 반이면 좀 자기도 힘들지 않아? 나도 힘들지. 근데 딱 한 달이니까 우리가 그만큼만 고생하자. 응? 노인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사별이라고 알고 있는 만큼 남편의 말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이었고요. 거기다 저희 친정에서도 사위 말에 적극 찬성하셨습니다. 예, 시연아. 사부인 많이 힘드실 텐데 네가 좀 위로해 드려. 응? 알겠어요. 근데 나한테 까칠하게 구는 아가씨랑 잘 지낼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고. 한 달이라고 해도 쉽지 않을 거야. 갑자기 같이 사는데 불편할 거고. 그래도 네가 현명하게 잘해드리고 와. 시간 금방이야. 1년도 아니고 한 달인데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집만 빼고는 나머지는 이삿짐 보관센터에 맡겼고 얼마 뒤 드디어 시댁에 들어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떨리더군요. 그래도 마음 굳게 먹고 회사 퇴근 후 시댁으로 가서 저녁부터 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나와서 저녁 드세요. 맛있는 냄새. 언니 오늘 메뉴는 뭐예요? 불고기 좀 볶고 된장찌개 했어요. 별거 없죠? 아니, 냄새가 기가 막히길래 한우라도 구운 줄. 암튼 잘 먹을게요. 경이 너는 어른이 앉지도 않았는데 먼저 수저를 드니?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썼다고 그래? 예, 아가 너도 얼른 앉아라. 아범은 저녁 먹고 온대니? 네, 오늘 야근이래요. 현장에 나가봐야 한다고 해서 늦을 거라네요. 얼른 드세요. 첫날은 저녁도 기분 좋게 하고 설거지도 마무리하고 그렇게 잘 지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신우가 저를 조금씩 못살게 굴더라고요. 언니, 제 양말 한 짝이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요? 글쎄요. 아가씨, 제가 지금 출근 준비 중이라 다른 양말 없어요? 나 오늘 그 양말 신어야 돼요. 좀 찾아줘봐요. 같이 찾으면 빨리 나오겠죠. 야, 너는 출근하는 거 눈으로 보면서 그런 걸 시키냐? 어? 네가 해. 그때 어머님이 방에서 나오시더니 남편을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있는 앞에서 동생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한테도 동생 좀 잘해주라고 자기 입장이 난감하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꼬박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것 같은지 빨리 한 달이 지나서 새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만 났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는 날은 저녁을 차려드릴 수 없어 신우에게 전화해서 대신 저녁 좀 하라고 했는데 바뀌라면서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약속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 일 때문이라고 했는데 하루 정도는 집에 빨리 들어가서 저녁도 하고 그럼 좋잖아요? 어쩜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는지. 엄마 생각 좀 하라던 아가씨는 오히려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저는 늦게 끝나서 시댁까지 가는 시간만 1시간이 넘고 그럼 녹초가 되어 바로 자고 싶을 정도로 피곤한데 제가 너무 놀라웠던 게 뭔지 아세요? 어머,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아니, 얘, 너네 회사는 왜 이렇게 늦게 끝나니? 저녁은 먹었어? 난 아직인데.
아니, 아직도 안 드셨어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조금만 계세요. 배고프니 빨리 좀 해라. 시모는 제가 늦게 오든 빨리 오든 꼭 저에게 저녁을 차리게 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아쉬운 소리 나오지 않게 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에 거실 대충 치워놓고 방으로 들어왔더니 시간이 12시가 넘었더라고요. 남편은 그새 들어와 혼자 자고 있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처음부터 시댁에서 한 달 지내기를 거절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출근을 위해 얼른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남편이 잠에서 깨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저녁 안 먹었어? 안 먹긴 다 먹고 들어왔지. 그런데 와보니까 어머님이 저녁을 안 드셨다고 하잖아. 그래서 차려드린 거야. 무슨 소리야? 아까 경희가 전화 와서는 엄마 혼자 저녁 먹게 생겼다면서 배달이라도 시켜주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삼겹살 세트 집으로 배달했는데. 어머님은 저녁을 드셔놓고도 저한테 저녁을 차리라고 한 거였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12시가 넘은 시간에 어머님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나빴지만 혹시나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한번 물어보려고 참고 잠을 청했네요. 그리고 며칠 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근처 병원에 갔더니 글쎄 저보고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워낙에 초기여서 아마 임신 사실도 몰랐을 거라고 하는데 정확히 5주 차였고 나이도 있는데 어렵게 생긴 아기라 병원에서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제가 좀 더 신경 쓰고 몸 관리 잘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편으로는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잠도 늦게 자고 신우에게 받은 스트레스까지 더해 유산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시모와 신우를 신경 쓰다 보니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저는 그날로 회사에다 연차를 썼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며칠 지내고 싶어 남편에게 전화했죠. 아니, 유산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임신한 걸 전혀 몰랐어. 근데 이렇게 초기에는 잘 모를 수도 있대. 아니, 그래도 엄마가 그걸 모르면 어떡하냐. 조심 좀 하지. 그럼 회사는 며칠 쉬는 건데? 3일 쉰다고 얘기했고 나 이번에 쉬면서 몸조리 하려고 하는데 친정에 가려고 엄마랑도 통화했는데 당장 오라고 하셨어. 야,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떡하지? 자기야, 지금 내 걱정부터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도 분명 옆에서 챙겨드려야 하는 거 맞는데 그건 자기가 해도 되잖아. 난 얘기했다. 나중에 딴 말하지 마. 알았지? 남편은 제 입장이 어떤지 알면서도 끝까지 시모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도 알죠. 시모의 상태가 아직도 불안정하다는 걸요. 하지만 지금은 제 몸만 신경 쓰고 싶어서 쉬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었습니다. 어서 와 우리 딸. 고생 많았다. 병원에서는 뭐래? 괜찮대? 좀 쉬어야 된대. 그리고 몸이 편해야 아기도 잘 생긴다고 하네. 그럼 집에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지금은 좀 잘래. 나 요새 통 못 잤거든. 그래. 아빠가 네 방 깨끗하게 청소해두고 온수 매트도 켜놨어. 뜨뜻할 거야. 얼른 누워. 역시 친정은 사랑입니다. 엄마 아빠는 저를 엄청 반기셨고 떠나간 아기에 대해서도 슬퍼하셨어요. 하지만 그보다 제 몸 걱정만 하시느라 제가 죄송할 정도였습니다. 얼마 만에 푹 자보는 건지 정말 일어나니 몸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문 밖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친정에 간 첫날 저녁은 정말 결혼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항상 해주던 잡채에 갈비찜에 밥 2그릇은 뚝딱 먹었습니다. 이렇게 쉬고도 아직 시댁에서 지내야 할 날이 2주 넘게 남았는데 정말 시간이 너무나 안 갔습니다. 시댁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였죠. 그래도 이틀은 친정에서 계속 쉴 수 있어 너무 행복했네요. 하지만 저에게 행복은 사치였나 봅니다. 이튿날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예요? 엄마 밥 안 해요? 아가씨, 오빠한테 얘기 못 들었어요? 아니, 그 일은 안타깝게 생각해요. 근데 뭐 임신 초기였다면서요. 그리고 쉴 만큼 쉬었으면 얼른 와서 집안일도 하고 해야죠. 거기다 우리 엄마 지금 몸 안 좋으니까 당장 오면 안 돼요? 신우는 전화에서는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뜻대로 3일 꽉 채우고 시댁에 들어갈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회사도 연차 써서 쉬는 마당에 지금 시댁 들어가면 하루 3끼는 꼬박 차려야 하고 시모나 신우 시중 들어야 하는데 상상만 해도 답답했습니다. 이 몸으로 그걸 하려니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옆에서 챙겨드리는 게 맞지만 신우는 다 큰 성인이면서 어쩜 뭐든 다 저한테 해달라고 하는지 정말 일부러 저러나 싶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아가씨, 저도 병원에서 몸조리 잘해야 다시 아기가 찾아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친정에서 좀 쉬다 갈 거예요. 남편한테도 말했으니 아가씨가 며칠 동안 밥도 좀 하고 그래요. 참나. 아니 며느리가 해야 될 일을 신우한테 시키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아프다잖아요. 뭐 이런 며느리가 다 있어. 끊어요. 신우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은 불편했지만 시댁에 갈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니 자네 어쩐 일인가? 우리 시연이 보러 왔나? 아, 네 장인어른 얼굴도 볼 겸 데리러 왔습니다. 아니 이틀 더 쉬다 갈 건데 데려가다니. 자기야 무슨 말이야? 나 안 갈 거야. 안 돼. 지금 엄마 아프셔. 진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시다니까. 그럼 자기가 병원으로 모시고 가보면 안 돼? 안 그래도 내가 오늘 회사 빠지고 엄마랑 병원 다녀왔어. 검사 받았는데 결과가 며칠 뒤에 나온대. 검사라니? 그냥 몸이 약해지신 건가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봐. 병원에서는 간 쪽에 문제라고 하는데 결과 나와봐야 안 돼. 정말이지 저는 쉬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봅니다. 3일간 친정에서 쉬다 갈 저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모가 아파서 검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마냥 쉬고 있을 수도 없고 하니 결국 짐 싸서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거실은 정말 엉망이었고 신우는 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 인사하러 방에 들어갔더니 정말 얼굴빛이 너무 안 좋으시더군요. 어머님, 저 왔어요.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 좀 쉬었니? 내가 많이 안 좋구나. 네 아버지 따라가려고 그러나? 엄마!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요. 자기 나와! 여보, 소리 지르지 마. 어머님 안 좋아 보이시는데 증상이 어떠신데요? 죽은 드실 수 있겠어요? 엄마 지금 아무것도 못 드셔.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하고 억지로 드신 밥도 다 토하고. 시모의 증상은 소화불량에 식욕도 없으셔서 밥도 잘 못 드신다고 했습니다. 또 숨도 차다고 해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저는 제 몸도 다 회복하기도 전에 시모를 돌봐야 했고 다행히 남편도 퇴근하고 와서는 저와 같이 시모를 잘 챙겼습니다. 저 혼자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텐데 하는 신용이라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연차도 다 쓰고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또다시 시모와 신우의 밥을 차리거나 청소를 하며 늦은 시간에나 잠이 들곤 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너무 피곤해서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올 정도였는데 어느 날
남편에게 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병원에서 전화 왔어. 엄마 검사한 거 결과 나왔다고. 아니, 벌써? 아직 며칠 남지 않았어? 뭐라고 해? 안 좋은 거야? 엄마, 간경화래. 이식받아 할지도 모른대. 뭐라고? 병원에서 예정일보다 빨리 연락을 준 건 간이식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놀라실까봐 저와 남편이 만나 먼저 병원에 방문해서 얘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는데 이미 병은 진행 중이었고 원래 간경화라는 게 초기 증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몰랐다가 악화된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 둘은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나 걱정이 앞섰는데 증상이 심하니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 그날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간경화라고? 그럼 어떡하면 돼? 치료되는 거래? 응? 당연하지 엄마. 치료되니까 걱정 마요. 일단 병원에 입원부터 해야 되니까 내일 당장 병원 가요. 무섭다. 어떡하니? 어머님은 정말 무서워하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늦게 들어와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제 탓을 했습니다. 언니가 진작에 잘 챙겼으면 엄마가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 너 조용히 안 할래? 이게 지금 이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 시끄러워. 지금 내 앞에서 싸울 정신이나 있어, 너네? 신우는 저만 보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곤 했는데 이 상황에서도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그나마 중간에서 저리 행동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제 말은 잘 안 들어도 오빠 말은 무서워하는 아가씨라 저렇게 남편이 한마디 내뱉으면 조용해지더라고요. 아무튼 다음 날이 주말이라 온 가족이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극도의 긴장 상태셨는데 입원 후 조금은 안정되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남편 그리고 신우까지 담당 선생님의 호출로 찾아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복수도 차고 있고 그래서 간이식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보통 자식들이 검사를 받거든요. 네? 자식이요? 그런데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죠?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자식에게 간이식 받아 회복하는 케이스 많습니다. 간에 문제만 없다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옆에서 내 남편이 간이식을 해줘야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도 안 한 아가씨보다는 오빠가 자진해서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간이식이라는 게 처음에는 떼어주고 남은 크기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보통 2개월 내로 정상 크기에 가깝게 재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고민 없이 결정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남편과 신우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적합이라고 나와서 속으로 잘 됐다 싶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다행이라며 누가 수술할 건지를 결정해서 병원에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혀 상상도 못할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 모두 간이식을 못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거기에 심호 역시 자식들의 간을 받을 수 없다고 했죠. 안 된다. 어떻게 내 자식들 간에 손을 대니? 그건 못한다. 그냥 대기하면 나한테도 순서가 오지 않을까? 어머님, 몸 상태가 지금 좋지 않으셔서 간이식을 빨리 받으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너 같으면 네 자식한테 간 받을 수 있겠어? 네 일 아니라고 말 그렇게 할 거니? 참나.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 상황에 남편이나 신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거였죠. 남편은 현재 바로 이식 가능한 상태였고 신우 역시 충분히 수술된다고 하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 진척도 없이
어머님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만 받으시고 남편이나 신우는 병원에 잘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봐도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달이라는 공사 기간이 끝나고 저희는 드디어 새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냥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시모는 병원에 있고 남편은 허구한 날 술 마시며 늦게 들어오고 이게 사는 건지 정말이지 짜증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집 정리도 해야 하고 회사 일도 해야 하고 또 퇴근하고 병원에 들러 어머님도 살펴야 했습니다. 경민이랑 경이는 요 며칠 왜 안 보여? 어디 갔어? 아가씨는 아직 연락이 없고 남편은 일이 많은가 봐요. 얼른 저녁 드세요. 오늘은 메뉴 괜찮은데요? 병원밥 지겹다. 밖에서 음식 사올 수 없어? 병원에서 주는 대로 먹어야 한대요. 식단대로. 네가 매일 먹어봐라. 물리나 안 물리나. 알죠. 힘드셔도 몸 생각하셔서 조금만 드셔보세요. 예, 아가. 네? 네,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말씀하세요, 어머님. 그런데 어머님이 식사를 하시다 말고는 저에게 부탁이 있다며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간이식을 며느리인 저에게 해달라는 얘기였죠.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음처럼 몸이 굳어버렸고 자식 놔두고 며느리한테 말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사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남편과 얘기해보겠다고 하고 병원에다 물어보겠다고 했죠. 남편은 일하느라 전화를 받지 않았고 급한 대로 담당 선생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비혈연자도 간이식이 가능한지 말이죠. 저 혹시 며느리도 간이식을 할 수 있나요? 비혈연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아보고 적합한지 유무를 따져봐야 해요. 근데 왜 자식들도 있는데 며느리분이... 사정이 있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담당 의사분과 얘기를 나눈 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실 아기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제대로 몸이나 마음을 추스르지도 못했는데 어머님 간병에 거기다 간이식까지 해달라니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만일 어머님이 나에게 그런 대우를 하지 않으시고 잘해주시기만 하셨다면 간이식 해드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기도 낳고 싶고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고 거기다 적합한 남편과 신우가 있는데 내가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친정에 전화를 드렸어요. 뭐야? 아니 박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하나뿐인 딸 결혼시켰더니 간이식 해달라고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어? 너 당장 집으로 와! 얼른! 아빠, 그런데 지금 남편이나 아가씨가 병원에 없어. 보호자 한 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아빠가 병원으로 가마. 기다려! 아빠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당장 병원으로 온다고 하셨고 도착하고 나니 면회 시간은 이미 지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집에 갈 시간이었고 아빠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같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아빠,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남편 어딨냐? 어? 내가 오는 길에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야근이라 일하고 있을 거예요. 현장 나가면 늦게까지 일하더라고. 네 엄마 난리 났어. 간이식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 저도 짐작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크게 놀라 병원에 같이 오시지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불안하신 아빠는 간이식은 절대 안 된다고 큰 소리 치시고는 남편을 끝까지 보고 가야겠다며 저희 집으로 같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남편이 술에 취한 채 거실 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기막히 하시며 남편을 일으켜 세웠고 따져묻기 시작하셨어요. 자네 지금 이 상황에 술 마시고 들어왔나? 어?
아빠, 일단 놓고 말씀하세요. 장인어른, 아니 저희 집에 어쩐 일로. 사부인이 몸 안 좋다고 하셔서 병원에 왔네만. 간이식을 자식들이 안 하고 왜 우리 딸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가? 자네가 말해보게. 어? 네? 시연이가 간이식을 해준대요? 정말? 정신 안 차릴 거야? 너 알지? 내가 옛날에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오래 입원했는데 그 트라우마로 나 병원 무서워. 수술 절대 못하지. 주사바늘도 무서워하는 내가 간이식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도 안 돼. 남편은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였고요. 그렇게 아빠는 집으로 돌아가셨고 다음날 계속 신경에 쓰였던 저는 결국 병원으로 가서 혼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부적합이 나올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저에게 간이식을 바라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검사 후 얼마 뒤 결과가 나왔고 저는 빈혈의 간 크기가 작은 편이라 수술 후 남는 간이 적어서 위험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결과지를 가지고 어머님께 찾아가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검사 받아봤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해요. 아니, 근데 부적합이라고 나오지는 않았네. 그럼 가능한 거 아니냐? 내가 의사 한번 만나보마. 시모는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의사를 만나서 직접 들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이 따라서 함께 내용을 들었는데 의사 말이 이런 경우 공여자가 위험해 지금 병원에서 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단호하게요. 시모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못 해준다고 하니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며 퇴원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쯤 되니 말리고 싶지도 않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냥 두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온 남편은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고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가 간이식을 하겠다는 말은 안 하더군요. 거기다 시모 역시 아들한테 딸한테 절대로 간은 안 받을 거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기가 막힌 저는 자식들이 알아서 하라고 냅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는 남편에게 남아있을 정도 없고 당장 이혼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결과가 적합하다고 나왔으면 고민은 해봤을 겁니다. 당연히 지금 어머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시니까요. 거기다 간은 잘라내도 재생된다고 하니 정 안 되면 정말 어쩔 수 없다면 저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술이 어렵다고 나온 상황에 시모나 그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군요. 시모는 퇴원 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혼자 다른 병원을 다니며 수술해 줄 수 있다는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니, 수술한 케이스가 있는 병원을 찾았죠. 그렇게 딱 한 군데 병원을 알아왔습니다. 자기 지금 어디야? 어디긴 회사지. 지금 일하는데 왜? 아니, 요 며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어디서 지내는 건데? 나 친정이 있을 거야, 당분간. 야, 너는 시엄마가 아픈데 꼭 그래야겠냐? 더는 할 말 없다. 끊을게. 여보세요? 야, 너는 전화를 그렇게 끊냐? 나 할 말 있어. 무슨 할 말? 엄마가 너 좀 보자고 하셔. 전화로 해. 잠깐만. 여보세요? 얘, 너 집에도 안 들어간다면서 친정을 그렇게 자주 가면 쓰니? 하실 말씀이 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수술되는 병원 찾았다. 저는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시고는 저한테 수술되는 병원을 찾았다고 하시더군요. 저처럼 수술하기에 위험한 케이스이지만 수술에 성공한 병원을 찾았다는 거죠. 저는 기가 막혀서 그 병원이 어딘지 물었습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하는 것처럼 들려서 대체 어느 병원인지 찾아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병원을 찾았고 제 몸 상태를 얘기하니 빈혈은 약을 먹고 수치 올린 뒤 수술하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제 간 크기가 너무 작아 위험이 너무 커서 자기 병원에서도 권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말 공여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고려는 해보겠으나 간이식이라는 게 공여자의 건강에 최우선이라 더 고민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주셨는데 지금 상태로 수술을 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다시 받게 되면 아마 1차, 2차 모두 부적합으로 나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시모는 정밀검사까지 얘기를 못 들었는지 빈혈약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한테 전화를 계속하시면서 수술해달라고 애원했고 빈혈약도 사다 놨다며 빨리 갖다 먹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전화도 차단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어느 날 친정으로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설마 자네 우리 시연이 데리러 왔나? 절대 안 되네. 그리고 수술할 수 있는 몸도 아니야. 네, 장모님 알고 있어요. 시연이한테 밥이나 사주고 싶어서 왔는데 오늘 외식하고 들어와도 될까요? 갑자기 왜 밥을 사준대? 나 밥 사주고 데려가려고? 야, 무슨 소리야. 너 여기 오고 나서 우리 못 본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 밥이나 같이 먹자. 나도 엄마 병간 후에 힘들어. 오랜만에 밥다운 밥 좀 먹고 싶어서 그래. 남편은 갑자기 찾아와서는 저녁을 같이 먹고 싶다며 저와 같이 외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수술 얘기는 전혀 하지 않길래 정신 차렸나 싶었죠. 연애 시절 데이트할 때 자주 갔던 레스토랑까지 예약해 두었고 저도 어차피 저녁을 먹어야 했으니 같이 나가서 밥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먹는 내내 정말 시댁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먹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이런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시연아, 내가 미안해서 그러는데 내일 점심때 회사에서 잠깐 나올 수 있어? 무슨 일인데? 혹시 병원 가자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내가 이번에 분양받은 집 네 명의로 해주려고. 필요 없어. 지금 공동명의잖아. 반이면 충분해. 아니야. 그냥 너 다 가져. 다 네 명의로 해줄게. 내일 잠깐 나와. 알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해서 불만도 없었는데 갑자기 내 명의로 돌려준다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앞이라며 계속 전화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제 손목을 잡고는 법무사와 약속해서 꼭 가야 한다고 끌고 가더군요. 집에 놔두고 온 제 도장까지 챙겨와서는 그렇게 구청에 가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 듯 싶었는데 그동안 저한테 미안해서 이러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자, 그 집 이제 네 거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 내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참.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 그럼 나도 회사 들어가 봐야 해서 그만 갈게. 그렇게 남편은 볼일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내내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퇴근 후 신우에게 장문의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언니, 전데요. 집 받아놓고 그렇게 입 싹 닦을 거예요? 지금 엄마 몸 상태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나 몰라라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내용을 시작으로 하루빨리 간이식을 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여기서 더는 참을 수 없어 시댁으로 갔습니다. 단판을 지을 생각이었죠. 어머님은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집에 있었고 몸은 점점 더 안 좋은 상태였는데 얼굴을 보니 전보다 훨씬 더 나빠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대는 통에 동정심도 안 생기더군요. 어머, 언니가 여기는 어쩐 일로? 혹시 내 문자 받고 온 거예요? 그럼 수술 가능? 너 조용히 해. 한 번만 더 그 입 놀리면 나 정말 가만 안 있어. 어머, 어머, 언니, 뭐라고요? 입을 놀려? 오빠, 오빠, 빨리 나와봐. 아니, 언니가 글쎄. 야, 너 방에 들어가 있어. 언니가 조용히 하라는 말 안 들려? 어머님 만나러 왔어. 나오시라고 해. 자기야, 수술해주려고 온 거야? 어? 너 미쳤니?
내가 언제 그 집 내 명의로 해달라고 했어? 지금 이 상황 대체 뭐야? 뭐냐고! 조용히 말해도 나 다 알아들어. 시연아, 화내지 말자. 어? 자기 동생한테 큰 소리 치길래 남편은 제정신인가 순간 착각했는데 역시나 둘이 똑같더군요. 집을 둘러보니 식탁 위에 소주병이 보였고 남편은 이런 상황에 집에서 술이나 마시고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 신우는 정신 못 차렸는지 나갈 차림으로 화장도 진하게 하고는 어디론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 왔니?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응? 간이식 못하니까 아가씨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아가씨한테 해달라고 하시라고요. 네가 생각을 해봐라. 넌 결혼이라도 해봤지. 우리 딸은 시집도 안 보냈어. 나이도 어린데 앞길 창창한 내 딸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 그래 여보야. 자기가 간이식만 해주면 내가 더 잘할게. 어? 집도 줬잖아. 수술만 해주면 내가 좋은 차도 사주고 뭐든 다 해줄게. 우리 연애할 때 생각 안 나? 내가 정말 자기한테 잘했잖아. 저는 말을 끝까지 들어보기도 전에 시모 앞에서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시모는 놀란 표정으로 뒤에 있는 소파에 쓰러지듯 기대앉았고 남편은 뺨을 양손으로 부여잡고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어머님, 딸 자식 몸은 귀하고 며느리인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니 귀하지 않은 거예요? 수술하다 제가 잘못되면요? 그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럴 리 없다. 그 병원에서 너랑 비슷한 케이스도 수술 성공했다고 했어. 내 똑똑히 들었다. 시모는 그때 병원에서 제대로 얘기를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냥 수술을 했다는 것만 확인 후 그 말만 저에게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고 나오고 싶었으나 순간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차피 수술을 할 수 없는 몸인데 자꾸만 저렇게 우겨대니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후 못한다는 말을 직접 듣게 하는 거죠.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하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정말이야? 어? 자기야 생각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집도 준 거 아니야. 시끄럽고 당장 병원 예약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다 알아서 해. 당연하지. 다 알아서 할게. 자기는 그냥 오기만 해. 그래, 그래야지. 마음을 그렇게 써야지. 너 우리 집에 처음 올 때 네 시아버지가 그랬다. 며느리 잘 들어왔다고. 내가 그땐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 잘 생각했다. 정말 잘 생각했어. 정말 웃기더군요. 처음에는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가족들이 하나같이 저러니 이제는 화나기보다는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해당 병원에 시모가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은 저는 하루 시간을 내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시모의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신우는 당연히 저로 인해 시모가 바로 수술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 모두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면서 혹시 다른 사람하고 뒤바뀐 게 아닌지 의심하며 직접 가서 물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은 절망적인 얼굴을 하고는 오열하기 시작했죠. 옆에 있던 신우 역시 병원에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난리를 치더군요. 담당 선생님에게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서는 제가 처음부터 수술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밀검사를 받으러 온 거냐고 오히려 의사가 되물었답니다. 그러면서 방법은 아들과 딸 둘뿐이니 검사 후 빨리 어머니께 간이식을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야, 너 처음부터 수술 안 될 거 알았으면서 왜 그랬냐? 시간만 허비하고 왜 그랬냐고! 이걸 바란 거 아니었어? 검사에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으면 수술시키라는 게 너네 식구 계획 아니었냐고!
확실하게 말이나 해줬으면 다른 공여자 찾았을 거 아니냐? 어? 난 그동안 충분히 말했어. 안 들은 건 너네잖아. 저는 이제서야 이 집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속이 후련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어떻게든 간이식이 불가하다고 설명했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저에게 함부로 했던 시댁 식구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대의 끈을 놓지 못하도록 수술을 하겠다고 했고 결국 간이식은 자식들에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병원에서 나오기 전 남편과 얘기 후 주머니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나 수술하고 어디라도 잘못되면 자기가 내 간호 해줘야지 이혼이라니. 왜 그래 자기야? 간호? 싫어. 이제 지긋지긋해. 너나 너네 식구들 다 꼴 보기 싫으니까 이거나. 못 나. 절대 이혼 못해. 안 해줄 거야. 그럼 소송 걸 거야. 시댁의 부당한 대우도 이혼 사유 된다고. 거기다 무리하게 간식을 요구한 그 자체도 상식 이하의 행동 아니야? 소송까지 가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제 발목을 붙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발로 걷어차며 병원을 나갔습니다. 더 때려주고 욕이라도 실컷 해주고 싶었지만 저 남매가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제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혼 통보를 한 뒤 남편이 술 먹고 취한 채 전화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생각해보라는 둥 집도 주지 않았냐면서 화도 내고 그러다 또 사과하고 들어주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그냥 차단해버렸는데요. 그랬더니 모르는 번호로 음성 녹음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저런 얘기가 녹음되어 있었는데 시모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제 생각에 틀렸던 부분은 바로 남편의 몸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남매가 서로 수술 안 하겠다고 싸울 거라 예상했는데 남편은 유전으로 시모와 똑같이 간경화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허송세월하며 술로 시간을 보내느라 급격히 간이 나빠진 거죠. 물론 초기지만 이런 상태로는 간이식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남은 건 딸뿐인데 그렇게 시모가 안 된다고 하던 딸이라 다른 공여자를 찾으려나 했지만 시모는 급했던지 딸에게 제발 이식해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딸이 수술하기로 했다는데 병원에서는 지방간 증상이 약간 있어서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고 했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좋아하던 밀가루,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을 못 먹어서 온갖 짜증을 다 내며 운동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스스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고 했더니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못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저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장기 이식이 쉽지 않은 건데 하물며 며느리한테 그런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제 건강 상태도 다시 점검하게 되었고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없기에 내가 먼저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랄게요.